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우리는 신성 가족이야. 그렇죠. 홀리 패밀리. 건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상권 분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상권 분립이 돼서 대통령도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눈치 안 줍니까? 맨날 씹잖아. 비판 안 합니까? 맨날 하지. 늘 씹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박성재가 검사들을 합동수사본부에 대량으로 파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합동수사본부 계엄과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곳에 검찰 출신들이 핵심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자, 오늘부터 국회가 무척이나 바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를 치르는데 네. 우리 곽수산 씨, 네. 국회 여의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거기까지는 알아. 야, 많이 늘었어 얘도. 여의도 많이 있잖아요. 늘었어. 네. 예, 이렇게 위에 돔처럼 돼 있고. 아, 많이 예. 늘었어. 저 극장 한번 가야 되는데 항상 그랬거든 우리가. 근데 국회인 거 알아냈습니다. 네. 국회에서 네. 정기국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정기국회? 정기국회는 이제 정기국회 솔직하게 갑니다 우리. 요맘때? 아 이거 맞아요.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한 번이에요. 매년 9월 1일에. 그럼 뭐 우리도 3월에도 열리고 4월에도 열리고 5월에도 계속 열렸잖아. 그런 건 임시국회. 정기국회는 9월 1일에 한 번 열리는데 네. 그때 이제 중요한 일을 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입니다. 자, 그럼 국정감사가 과연 무엇인지 실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네. 네네. 그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좀 설명 좀 이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예산권, 입법권, 그다음에 감사권 이런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및 조사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개 권한 중에 국회가 제일 세 보일 때예요. 하지만 그게 제일 센 권한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사실은 입법권과 예산권이 훨씬 더 세고요. 네, 돈하고 제도가 훨씬 더 세죠. 이건 항구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1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겸임상임위원회로 운영위, 여가위, 정보위 여기는 이제 겹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한 800개에서 900개 사이의 기관장들 불러다 놓고 이제 와. 묻습니다. 뭐 이거 잘못했지.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물러나세요. 뭐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6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네. 국정감사를 보통 국회의원들은 한 해 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해 농사. 보좌진들도 사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그렇게 많이 쉬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보좌진들 준비하느라고. 어쩔 수가.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니까. 네. 그래서 그럼 저 이번에 어제 그 나와가지고.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를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윤석열 정부 때가 더 저 많겠죠. 여기서 할 말이 있어. 네. 사실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부속실장 이전에는 총무실장 이건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지난 1년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네.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윤석열 7개월 저기 4개월이에요. 이재명 4개월. 이재명 정부가 4개월. 이재명 정부 4개월이에요. 6월 달부터니까 6, 6, 7, 8, 9, 10 6, 7, 8, 9, 10 이제 해가지고 딱 4개월밖에 안 돼요. 네. 4개월이고 윤석열 정부가 7개월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영위원회도 같이 맡고 있는데 대통령실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에 작년 국감 때 정진석 비서실장 네. 나와가지고 골프 연습장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그런 거 없어요. 네.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토 3종 세트 2개는 지인에게 빌렸고 하나는 맞아요.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에 산 겁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김현지는 부차례니까 4개월 동안 무슨 의혹 제기된 거 있어? 없잖아.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약간 지금 좀 최대 김현지 실장의 최대 의혹이 뭐냐면 유명하지 않다는 거야. 맞아요. 지금 그 최대 의혹입니다. 네, 유명하지 않다. 아니, 언제나 그 부속실장이 유명했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 아, 진짜. 그러고 막 막말하고 이러는 건데 여튼 중요한 것은 과거 7개월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하면 되지. 감사를 하면 되지만 핵심은 저는 민주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란 정당한테 좌지우지되는 국감하지 마시라. 당당하게 윤석열 정권 7개월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그에 맞춰서 국감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방금 얘기한 김현지 실장이 나오냐 마냐 이 문제. 그게 왜 참.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우스꽝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3일이죠. 네. 15일에 법사위에서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기현이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기현이는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대법관들이 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역시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한덕수 심의정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에 조희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이렇게 두 사람은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 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이거 거부한다. 아, 증인으로 못 있겠다. 증인 아니다 나. 오. 나는 증인 아니고 응. 뭐 신분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참고인. 그리고 난 솔직히 인사하러 왔다. 인사하러. 첫 인사 끝 인사. 오. 원래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사만 했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어떠한 대법원장도 네. 그 어떠한 대법관들도 우리의 투표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간 것도 관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이번에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애들은 관행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조이대가 인사말을 통해서 국정감사의 대상에 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또 어필을 했거든요. 일부분만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 같은 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 같은 얘가 없었잖아 이놈아. 초유니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잖아. 이게 87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예전에 뭐 김병로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대법원장이 직접 그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한 사례는 있어요. 87년 이후에 왜 없었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 네. 조이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뭐가 있었냐면 이전에 독재국가, 군부 독재국가로부터 판사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아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탄압을 받고 억압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컨센서스가 뭐가 있냐면 법관들을 행정부나 대통령으로부터 좀 지켜줘야지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한 것이지 네. 원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법관이 법원이나 그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는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처럼 절대 손대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삼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가 불러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법상 헌법재판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다 불러서 물을 수 있도록 국회법에 다 보장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지. 네. 무슨 나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삼권 분립이야. 네. 신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법원이 독립 아닌 사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없어요. 법관의 독립. 근데 독립 아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87년 이전에 그럼 법원이 잘했느냐? 아니요, 억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억울한 재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사형대로까지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는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법원이 노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법원이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야 법원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 네. 자기들이 신뢰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우리는 신성 가족이야. 그렇죠. 홀리 패밀리. 건드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상권 분립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상권 분립이 돼서 대통령도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눈치 안 줍니까? 맨날 씹잖아. 비판 안 합니까? 맨날 하지. 늘 씹는 겁니다. 욕하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법부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은 재판 판사들도 헌법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서 지위를 보장해 준 겁니다. 네. 외압,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을 지위를 보장해 줬다는 것이지 그들의 판결과 행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조이대 만행 있죠. 네. 그 조이대 만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와, 이거 처음이야, 최초야. 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조이대의 만행을 한번 표로 보고 갑니다. 이게 다시 한번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자, 3월 28일에 그렇지, 28일부터. 28일에 대법원이 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접수를 하죠. 네. 그리고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오후에 바로 조이대가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렇지. 당일에 바로 또 합의 기일까지 진행해서 그렇지. 24일 날 두 번째 합의 기일 진행과 함께 표결까지 마무리. 그렇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결론은 네. 나와 있어요. 결론 네. 나와 있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조이대 만행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입장을 낸 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조이대 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놈들 아주 진짜 혼난다 너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1,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져 대다수 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 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와, 이놈들이 이게 처음 밝힌 건데 네. 다시 한번 그 조의대 만행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보면은 4월 22일에 오전에 소부에 배당하고 오후에 조의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번에 완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계속 띄워주세요. 네. 네, 그거 좀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속 재판 아니다라면서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3월 28일 있죠. 접수한 날. 네. 접수된 직후부터 전원 합의체 심리를 시작해가지고 대법관 전원이랑 재판연구관이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그럼 책도 없는 소리. 그럼 4월 22일이 이상해지잖아. 네. 한 달 뒤에 이걸 밝혔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소부에 배당했잖아. 네. 소부에 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애초에. 이번에 입장을 그렇게 냈습니다. 네. 이놈들이 아주 그냥 판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심지어 그 전에는 저 선대 법원행정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 왜 그럼 하루 만에 당일날 전원합체를 갑자기 바꿨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는 배당을 하면 자동으로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전산에 의해서 임미 배당이 되니까 그 배당 되자마자 이건 배당 소부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 말하고도 안 맞잖아.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법원이 말을 그렇게 바꿔 심리 절차를. 저는 이 보면서 일단 아. 이 입장문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느냐도 웃겨요.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맞아요. 서면 답변서예요. 맞습니다. 이런 걸 왜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해요? 왜? 니네 편이야? 이걸 왜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하냐고. 남편이 동종업계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자기가 거기가 그 법원이 감사 대상이란 말이야. 일단 그렇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왜 나경원 의원실에 내냐고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대 법원 행정처장 얘기랑 안 맞고요. 배당 전에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느냐, 기록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맨날 그거 안 된다고 우리 다뤘거든. 배당 전 기록 검토 안 돼요. 사건 배당 전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기록 송부가 제대로 왔느냐. 그다음에 이 사건의 성격이 보니까 전문 재판부가 있다면 뭐 특허 전문이라든지 어떤 전문이라든지 전문 재판부로 배당할 거냐. 이런 정도를 사건 배당 전에 검토할 수 있지. 네. 사건의 본래 내용을 배당 전에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왜 배당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검토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입증을 하라고. 검토한 것도 잘못이지만 진짜로 검토를 했다면 지난번 법사에 나왔을 때 자 로그인 기록 있어요? 로그인 기록 없다고 그랬거든. 아, 처음에는 너네 이거 언제 다 봤어? 야, 이거 복사할 시간이 안 돼. 하니까 아니 그 전자 기록으로 봤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기록 내줘. 로그 기록 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없다고 거야. 했어. 예. 그러면 한 달 전에 사건 검토를 했다면 그럼 한 달 전에 복사지를 다 빼가지고 그 몇 박스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자로 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여러모로. 돼. 이거를 입증하려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럼 그때 시점에 로그 기록되면 돼요. 맞아요.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이 많이들 그 잊어먹었을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데 그때 기록이 75,000페이지였고 네. 두꺼운 책으로 해도 350번이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다 봤냐라는 얘기를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게 국민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오늘 이렇게 또 말을 이상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쪽이니까 야 우리가 생각해도 일주일 갖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다. 한 달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된 거야. 접수했을 때부터 바꾸자. 그럼 접수부터 봤다면 물론 신 의원님 말씀처럼 그건 안 되는 일이긴 보면 하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로그 기록 내놓으면 간단해요. 못 내잖아. 로그 기록 내라고 아니면 복사한 걸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틀 만에 볼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한 달로 필요하다. 한 달을 늘렸어. 근데 신장식 의원님 말처럼 그 사전에 보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그때부터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맞아요. 근데 4월 22일 오전에 소부에 배당한 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 알려졌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맞아.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잘못 알려줬으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지. 왜 그때 한마디도 왜 안 그때 했어? 한마디도 안 했냐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기록 다 보고 하는 건 원래 아니고 재판연구관의 기회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다른 자료들도 참고한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한 얘기랑 또 다른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틀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도 우리가 심리를 할 수 있다가 주요 해명의 포인트였어. 네. 근데 이번에 해명의 포인트는 야 우리 한 달간 심리했어라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냥 바꾼 거예요. 그냥 예. 거짓말 좌회전하려다가 우회전 확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판을 다 바꿔봐가지고 네, 이게 해명 안 이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핵심은 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정치관계법 사건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3심에서 무죄 지지 파기한 경우는 주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3심에서 소부로 갔을 때 대법관 한두 명이 이걸 하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야. 그럼 전원 합의체로 가면 뭐냐?
숫자에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투표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네 투표해서 결정돼 버릴까 이렇게 바꿨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하는 게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부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전원합의체는 가물에 콩나듯해요. 그러니까. 재판 판결 지금까지 판례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일 때 하고요. 네. 실제로는 소부 재판이 대부분이고 민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 불속행 기각 아예 심리도 못 해보고 아웃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네. 전원합의체가 기본이지 대법관 열 몇 명이 다 앉아서 딱 하는 게 그렇지. 그림에선 그렇게 나오지. 네. 그런 일은 가물에 콩나듯합니다. 아. 이거 국민들 속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뭐 이따위 말을 할 수 있지. 이 너무 심각하게 속여갖고 이거 수습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 무슨 법원 우리 저게 진짜 약간 기분이 나빠요. 어. 아니 그 이 해명을 보는 사람들 중에 뭐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판사들 중에서도 알 거예요 자기들도 판사들이 더 잘 알겠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 곽수산도 알아챘어. 네. 저도 바로 눈치채고 곽수산 바로 눈치챘어.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가 저 표 맨날 그렇죠가지고 바로 알아챘어. 국민들은 몰라보는 거야 도대체. 저딱 보자마자 요놈들 나 고졸이라 모를 줄 알았잖아. 바로 눈치채버렸잖아. 아니 이 사건을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만은 법률적으로 보면요 벌금 100만 원 나오는 사건이에요.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자주우지는 사건인데 이걸 소부로 하면 되는 것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옮겼다. 이거 자체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소부가 예외입니다. 이런 그러면서 뭐 법치주의, 삼권분리,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치주의는 뭐냐면 원래는 룰 오브 로잖아요.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지배. 근데 룰 바이로 즉 법률을 도구로 삼아서 법꾸라지들이 법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욕심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헌법 103조 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잖아요. 네. 헌법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주권인데 이건 투표권을 뺏으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큰 사건. 그럼 이게 헌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짚었다시피 대법원의 기존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네.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 돼버렸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놓고 무슨 양심이 어디 있어 여기에. 네. 야, 근데 진짜 너무 급하긴 급했나 봐. 이게 너무 좀 성의 없는 성의가 없어요. 아니, 그 입장문이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국감 한다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국감에서 다뤄질 것도 알고 있었으면 뭔가 좀 그럴듯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란 말이야. 방향을 중간에 틀어서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들 논리를 자기들 새로운 논리가 짓밟고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틀 내지는 9일 길게 잡아서 네. 안 해도 심리할 수 있다가 방향이었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게 안 먹히니까 달은 이제는 필요하다. 한 달간 심리했습니다로 방향을 급 발진을 그러다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막 충돌을 하는 4월 거예요. 22일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부터 소부에 배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뭔 소리야? 야 너무 말이야? 급했나 봐. 그러니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왜 가져갔니 그랬나 봐. 하니까 잘못 알려졌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저는 왜 이틀밖에 심리 안 했니 했더니 아우 사실은 우리 한 달 정도 심리했어. 너무 몇 달 만에 너무 달라졌잖아. 너무 큰일 났어. 변론 방향을 기분이 나쁜 이럴 때 게- 변론 방향을 변호사들은 변론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대법관 숫자가 우리가 많으니까 올라오기만 와봐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네. 네. 그걸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설령 급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안 믿고 뭘 어쩔 건데 맞아. 이거예요. 이 배경에는 우리가 맞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거예요. 박수산이 뭐 고졸이 왜 나서 감히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할 수 있어요. 사과드립니다. 고졸이 본인 작품 아니잖아요. 얘가 어렵게 고졸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타인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방금 얘기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 학력,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정말 이 입장을 내므로 인해서 네. 이제는 오히려 본인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조희대가 오늘 아침까지도 등 때밀려서 나왔던 거는 국정감사하고 안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그 안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자기들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웃기게 그랬으면 나와서 아무리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자리를 떴고 네, 정회 때 자리를 떴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지 않고 있나요? 그 회의 끝날 때 네. 그 인사말 하러 그때 온다는 거죠. 네. 11시 반에 도망갔어요. 그 충분히 그 시간 될 테니까 입장문 다시 짜세요. 자, 방향을 어떻게 네, 할지 다시 정하란 해. 말이야. 변론 방향을 잃지 말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큰일 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실드 못 친다. 그렇죠. 이거는 다시 짜라. 빨리 조희대 주변 분들은 매불쇼에서 눈치챘다고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이것이 그 조희대 출석과 맞먹는 사안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 6개 상임위에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는데 6개에서 도대체 왜요? 왜? 뭘 물어볼 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뭘 물어보겠어요. 이재명 최측근이죠. 인사에 개입했죠. 특활비 마음대로 썼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겠지. 그러다가 이상한 정보 가지고 뭐 신구대 93학번이라서 신구대 출신 모 인사를 어디 외청 청장으로 네가 했지. 근데 다 틀렸어. 다 틀린 거 신구대 나왔잖아. 출신도 아니고 93학번도 아니야. 나왔잖아. 94학번이야. 재수했거든. 실제로 최소한의 증거로도 나온 어떤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자, 인사 이야기하는데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하는 자리예요. 네. 뭐 청와대 인사도 하지만은 실제로 인사위원회의 멤버입니다. 배석하는 멤버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특활비라든가 예산 쓰는 거 그거 짜는 자리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거기에 무슨 의혹을 제기합니까? 전혀 없어요. 6곳에서 불렀어요. 상임위 6곳이면 아니, 상관없는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 그 작전을 잘못 짠 거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만 불렀어야 돼. 그러면은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6군데서 부르면 이건 정쟁용이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물을 게 없는데 일단 불러다 놓고 너 네. 뭐 백현동이 어땠어 무슨 동이 어땠어 하고 옛날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를 막 그때부터 갖다 물을 거예요 분명히. 네. 측근인데 왜 몰라? 최측근인데 왜 몰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전혀 안 먹힐 텐데. 그다음에 이상한 워딩 만들어 갖고 올 거예요. 네. 뭐 마쿠 실세 무슨 뭐 만사 현통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단어 하나 언론에 나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조희대, 김현지 언론이 이제 관심 갖는 대목. 그리고 이제 또 한 대목이 사이버 레카 피해자 유튜버 쯔양. 아, 네. 이번에 그 참고인 신분으로 아. 예, 국회에 또 국정감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저의 또 관심사인 가세현이 이제 얘기가 아, 많이 그러네요. 네, 가세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또 주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 축제 관련 논란이 일었던 그 백종원 씨. 어. 이분은 이제 증인 신분으로 이번에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우리 의원님은 네. 지금 상임위 두 곳에서 활약하고 네네. 있죠? 정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인데 그 증인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사실 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정무위 국감 하다가 지금 점심 시간이라 잠깐 나온 건데 그 김범석 쿠팡 의장 원래 내일 나오는 걸로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띡 냈어. 해외에 계신데요. 해외에 계신데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다음에 오늘 또 볼 때 좀 이상한 일들이 하나오션에서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선거에 사측이 직접 개입을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용노조를 만들고 싶어서 사측이 개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오션 한 군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테크인 하나시스템까지 같은 사람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을 하고 했던 이거 그룹 차원 문제 아닌가? 그러면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나 아니면은 정인섭 사장이나 하나오션 이런 분들 출석해야 되는데 이분들 다 안 나와요. 네. 이거 금융기관 그 회장님들은 국감 때 되면 10월 달쯤 되면 거의 3주에서 4주 정도 해외 출장 일정을 다 잡으세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맞습니다.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 사장님들 무조건 불러서 괴롭히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물어야 될 건 물어야지. 쿠팡 사장님 빼놓고 우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배달 라이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쿠팡 빼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해외 체류 중이야. 네. 되게 성의도 없어. 10월 1일 날 비행기표 사갖고 나갔더라고. 문제가 있네. 이게 국회법이 손방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국회법을 면에서는- 개정해야 되고요. 증인감정법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감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엉뚱한 사람 불러다가 엉뚱하게 조진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요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야.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견제가 다 된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씹어제끼는데 조의대는 그렇게 감싸제껴. 그래서 다음부터 재판에 걸리면 그럼 국회의원들이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말이 안 그러네. 맨날 씹히겠지 그러면. 그럼 바로 없앴다 그랬죠. 잡아가겠죠. 제정신 아니라 참 그랬지. 희한해. 그 삼권 분립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아니 그게 아까 신 의원이 잘 정리해 주신 1987년 이후에 국민들이 만들어준 덕을 법원이 보는 것 뿐이에요. 네. 법원이 그 전에 법원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준 게 뭐였어요? 그럼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거기에 맞서서 판사가 이 사람 무죄다고 옷 벗고 집어던지고 나간 적 있었어요? 넌 되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는. 네. 자 그러면 국정감사 이야기는 또 내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윤석열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정감사로 가야 될 가셔야 시간입니다. 됩니다. 아, 예, 예. 국정감사 오후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라서 그렇군요. 오전 네. 국감하고 오후 국감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잠깐 아유,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감 현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시기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재판 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 내란 재판 지기현이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기현이 그리고 지기현이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그리고 뭐 여러 계엄군 관련해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덕수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데 백대현 재판. 한덕수는 아니 다른 이진관 재판부. 부장판사. 이진관, 네. 3부. 그 중계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 또 역시나 있는데 지기현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재판도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증인 신문 전까지만. 얘는 지기현이네. 희한해. 얘는 꼭 볼만하면 끄더라고. 얘 희한해. 볼만한 거.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건 웃긴 게요. 오늘 증인신문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안 나와요. 예. 그럼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별 재미는 없겠네요. 긴 법정 보여주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아, 윤석열도 안 보지. 증인신문 시작도 안 하지. 뭐 중계 의미 없어요 오늘. 근데 아무튼 거기서 끄고요. 자, 그리고 한덕수 재판은요. 한덕수 재판은 지난번에도 재판 중계가 허용됐는데 마찬가지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중계 됩니다. 그 희한하네. 네. 지기현이는 볼만하면 끄고 끄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끝까지 보여주는. 그렇죠. 이거 근데 심지어 이런 나른하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또 대법관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지기현 탄핵을 국회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아 이제는 네, 이런 말씀 더 드리고 이상은 안 싶습니다. 된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과정에서 보세요. 지기현이 일단 공수처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도 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이면 저는 그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탄핵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조이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뭐 그렇게 뭐 빨리 해야 된다고.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모여 하고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 없어. 그러면서도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고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마치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이 나눌 정도가 돼야지 만약에 판사의 재판에서 또 물러나고 하는 거지. 그냥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관심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이 그냥 국민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버렸어요 법원이. 심각합니다. 네. 자기들끼리 이제 하늘 위에 있는데요. 심각합니다.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 국회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자, 조희대 탄핵하자라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보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조희대가 국회에 출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면은 출석해야 되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금방 제가 이야기한 지기현 탄핵하자 말자라고 하면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탄핵하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국회는 이런 전략적 고려도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10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10일에 열렸던 법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만행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법정 증언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법정에 이제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었던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이 출석을 했는데 특검에서 묻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라면서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냐? 특검이 물었죠. 네. 그랬더니 김대경 전 본부장이 네, 요청은 이광우 본부장 단독 요청이라기보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권총 준비를 요청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월 25일에 김대경 본부장이랑 박종준 경호처장이 국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나 봐. 네. 그 나눈 대화를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건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냐? 라고 했다. 와. 윤석열 저런 말 하고도 남죠. 네. 그렇죠. 야, 총 한 번 쏘면 되잖아. 저게 이제 1차 체포가 저지된 이후에 예. 2차 체포 들어가기 전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진료를 할 때 공포탄을 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그 김대경 경호 지원본부장이 추측이야 그냥. 본인이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지. 추측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총을 쏜다는 게 너무 큰 일이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저는 윤석열은 공포탄 쏠 생각 없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럼 1차 체포 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인력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공포탄 한 번 쏜다고 그분들 다 물러날까요?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실탄 사용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근데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권총을 다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갑자기 사임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권총을 다시 회수해 갔어요. 아찔한 장면입니다, 진짜. 자, 이 장면을 또 다른 유추가 가능한 게요. 윤석열이 2차 세계대전 때 뭐 일본군들 옥새하듯이 총 들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런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폭력 사태를 만들어서 네. 분도 동요하고 하는 제2의 내란을 만들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의심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맞습니다. 내전과 내란. 그렇죠.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 끔찍한 장면이야. 그러니까요. 네. 와, 나 무섭더라고. 권총을 다 나눠줬어. 그런데 박종준의 사임으로
이게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야. 그나마 아찔한 왜냐면 장면입니다. 이게 총 한 발만 소리 났어도 끝나죠. 끝나는 거죠.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밖에 윤석열은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그 추운데 그때 이제 물론 윤석열 체포를 지지하면서 촛불 집회도 있었지만 그 밖에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기억나실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 형태로 보내가지고 밖에서 싸워달라고 맞아요. 자기 지지자들 부추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 대고 만약에 총을 누군가 한 발이라도 쐈어봐요. 아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몰라.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짜 또 2차 계엄 네.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네. 권한 대행이 하고 있던 자가 그냥 2차 계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내란이 발생했으니 내전이 발생했으니까. 어쩌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승만이 그런 짓 했어요. 아. 이승만이 그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깡패들 동원해서 파동 일으켜 가지고 계엄 일으키고 그렇게 또 했어요. 네. 아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켠에선 당시에 한덕수의 대선 출마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의심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덕수의 출마 윤석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 또 구체적 정황이 나왔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에서 국힘에서 대선 후보 이제 뽑는다고 국힘 내부에서 2차 경선이 진행되고 있을 아, 네. 때입니다. 네. 그게 이제 4월 25일이었는데 네. 4월 25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 한 건물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한 70대 남자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덕수 후원 회장이다. 어. 한덕수가 지금 총리 아니냐. 어. 그런데 그만두는 거 30일 날 발표를 한다더라. 어. 그래서 내가 그거 발표를 듣고 어. 여기 사무실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약금을 넣겠다. 거기 대선 캠프실이에요? 네. 대선 그 후보 실제로 선거기에. 그 계약금 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약금을 보낸 네. 곳이 아주 특이한 곳이야.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제 그 입금자 명의가 사단법인 세계평화군 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주소지를 보니까 키즈 카페가 운영 중인 곳인데 실제로 이 계약금 입금되고 6일 뒤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구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 그리고 윤석열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 민주평통이면 대통령 직속입니다. 네, 대통령 직속. 네, 대통령의 의장입니다. 의장. 그리고 계약 당시에도 실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간부 신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하고 관련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이거는. 그렇죠. 아. 전형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렇지. 사건이고요. 이 심각한 문제야 이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후원회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게 또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게 유사선거 사무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게 세계평화군이 이게 또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고요. 아. 다양한 이 선거법상의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민주평통이 원래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구인데 거기에 또 물론 일찍 퇴임하긴 했지만 2024년 1월까지는 석동현이 사무처장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2024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돼. 맞잖아, 솔직히. 있어. 이거를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아, 이거 봐.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왜 안 이상해? 그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지만은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은 위원들이 싹 물갈이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애초에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때 맞아요. 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지만 정치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였어요. 애초에 뿌리가. 이 지역 유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곳 그 가능성이 있죠. 아.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도 특정 종교 관련 기관에 쓰는 이름이기도 해요. 아. 예. 오. 예, 그건 이제 제가 특정 종교라고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오늘 이제 박성재는 좀 운이 좋은 상황인데요. 박성재는 박성재도 할 일이 일단은 많은데. 예, 구속영장 일단 청구됐고 내일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네. 내일.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심각해. 사실은 이상민이가 지금 빵에 들어가 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민보다 더 아무것도 심각합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박성재는 실제로 지시를 내렸고 지시가 이행이 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굳이 많이 비교를 하자면 이상민은 후방 지원 부대였고요. 네. 그냥 저 박성재는 전방 특수부대 수준이에요. 한 일을 비교하면. 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12.12 쿠데타 1980년도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다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권력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박성재가 검사들을 합동수사본부에 대량으로 파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합동수사본부 계엄과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곳에 검찰 출신들이 핵심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계엄일 때도 우리 검찰이 그렇죠. 군에게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죠. 야, 그 예리한 지적이네. 그 파견 지시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리고 그
깜빵에 정치인들 집어넣으려고 그거 다 했더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건 삭제했는데요. 그게 또 복원됐어요. 네. 근데 그게 3,500명. 3,600명. 3,600명이요? 3,600명. 아니 이거는 그 문건 전에 그날 저녁에 수도권의 구치소장이 다 12시에 출근했고요. 그 구치소의 그 인원 담당 공무원도 2명이나 출근합니다. 12시 19분에 출근해요. 12시 20분에 출근해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문서로. 네. 퇴근은 언제냐? 새벽 2시 14분에 같이 퇴근을 해요. 왜? 계엄 해제 가결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저기 구치소 저 인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 12시에 나와요. 재출근해요. 다시 출근하는 거야. 밤 12시에. 밤 12시에? 그리고 3,600명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양지열도 잡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맞잖아. 3,600명 안 들어가. 나갈 사람은 안 들어가. 꽤 많이 잡아갈 수 있다라고 여유 있게. 이 3,600명 명단에 들어 있어야 돼요. 왜? 아, 그게. 3,600명 명단이면은 여기 체육도 들어가지 체육은 않을까요? 아, 그죠? 저는 저 귀여워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정설입니다. 네, 워낙 귀여워서 체육까지 잡아가는 건 너무 잔인해 보인다. 네, 그게 정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태용이도 그냥 넘어가는데 조태용이가 내가 볼 때 심각해요. 조태용이.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이슈 짧게 하나만 좀 다뤄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너무 이게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네. 이승만 정부가 네. 이승만 정부 제주 4.3 우리가 제주 4.3 많이 다뤘죠. 네네네.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해 있는 제14연대 너네 빨리 제주도로 넘어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여수에 주둔해 있던 제14연대 일부 병사들이 이거는 안 되지. 일부 지휘관들 이건 안 되지 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수 순천에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당합니다. 이게 여수 순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얼마 전에 1심에서 국가 책임 배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가가 1심. 잘못했다. 국가 잘못했다. 네. 야 너네 국가 폭력 맞아. 너네 빨리 피해자들한테 배상해. 라는 게 1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9일에 그래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요거 항소 포기하겠다. 그럼 그대로 이제 그대로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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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본인 SNS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 놈들은 네. 물론 이 사건과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같은 재판부는 아니야. 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한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수 순천 관련해서는 국가폭력 맞다. 이거는 우리 항소 포기한다. 얘기했잖아. 네. 그럼 검사들이 이거 관련해 갖고 당연히 항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지. 네. 근데 항소장을 10월 10일 바로 다음 날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재판 더 하자고 인정 못 한다고. 인정 못 아니 한다고. 9일 날 발표를 했는데 10일 날. 야.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놈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첫 뭐야? 번째는 검사적 사고. 검사는 무조건 유죄 추정으로서 해야 돼 이런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념이 극우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수 사건하고 제주 사건하고 또 다릅니다. 제주 사건은 일부입니다만 극소수의 이른바 공산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수 사건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그 재밌는 거 아세요? 여수 사건의 주요 가담자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처럼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여순 반란 이렇게 하다가 네. 사건으로 명칭도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를 그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저는 사고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역사 인식까지 가기 전에 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포기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검사들이 당연히 이걸 포기해야죠. 이게 저는 이 검사들의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시키는 것 같아요. 이걸 이념 투쟁화 시켜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편성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항명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의 항명. 사실상 항명. 저는 사실 제가 고향이 순천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여수 순천 지역 특이한 게 있어요. 얼마 전 명절이었잖아요. 차례는 아침에 지내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수 순천 지역은 지금도 밤에 지납니다. 저녁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돌아다니고 제사 지내는 걸 이렇게 정부군들이 민가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제사를 지내요. 아유, 그게 제사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아픔이 큽니다. 피해 지역들에서는. 제주도 당연히 그렇고요. 여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페이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 일부분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의 여순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오해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한 건과 다른 사건으로 법무부의 여순 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 제기 지휘를 하면서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네, 취하하겠다고 해서 항명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 검사들의 이 정말 사실상 항명 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그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는 이거에. 아, 자 그렇지만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아. 제가 방광의 한계를 느낀 것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오고야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호소한 거. 네. 네. 진짜 근데 이걸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 경정은 좌천돼서 수사를 못 하고 있어. 네. 네. 너무 화가 나잖아. 네. 그런데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다 승진했어. 그렇죠. 정말 화가 나잖아. 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그리고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 수사팀에 파견한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 네. 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보수논계 국민의힘 사람들은 백혜룡 경정은 이 수사팀에서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요? 백혜룡 경정은 너무 감정적이래. 응? 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쾌거를 이뤄낸 사람이 없어. 아니 쾌거 이뤄내면 빠져야 돼? 그리고 와. 그게 감정적이란 말이 맞으려면 적어도 와, 나 외압 의혹이라서 사건의 중심이 그런 마약은 됐고 치우고 그냥 이 부분만 수사를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나마 그것도 논리도 엄성하지만 근데 이거는 보복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일 사람이잖아요. 잘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그 사건은 좀 밝혀야 돼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지금 다른 사건으로 제일 큰 게 캄보디아의 우리 학생들 예, 그 내일 저희가 할 건데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또 마약 조직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당연합니다. 이거 안 밝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시 소식 받고 처음에 좀 기분 좋았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는 게 아니 씁쓸하죠.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오늘 그- 아니 교수님 이거 왜 그 전에 지시 안 하면 안 합니까 왜?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음. 오늘 그 법사에서도 이 관련해서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혜룡 경정이 마약 사건 수사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을 유동규가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진우가 했어요. 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와. 유동규는 일반인이고 네. 피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은 수사관이고 네. 경찰이에요. 성과를 낸 전문가예요. 경찰. 성과를 네. 낸 경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어이없었던 게 주진우가 아니 어떻게 제보자가 수사를 합니까? 경찰. 야 임마! 이 사람이 이거 쾌거를 낸 수사가 담당자, 팀장이었다니까. 담당자. 팀장. 한심하더라, 한심해. 답답해, 힘들어. 아, 하긴 뭐 주진우 의원은 뭐 저기 좀 중국 비자 관련해서도 말 그렇게 장난하고 오해하고 확 뒤집는 사람이니까 뭐. 한심해.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나쁜 정치, 가장 쉬운 정치가 바로 혐오 정치입니다. 혐오 정치. 중국 혐오 정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다루면 저는 댓글에서 중국 사람 확정되겠죠. 다루면 내가 손해된다는 거 압니다. 경주 최씨 아닌가요? 저요? 전 탐진 출신. 아, 네. 네. 탐진죄.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어요. 네. 중국 사람 싫어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싫어할 만한 것들 많아요.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마구잡이로 혐오하면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또 중국 사람 티 난다고 하는데, 예, 자, 이 혐오 정치에 신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날리면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던 김은혜거든요. 이번에 또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오, 네. 김은혜가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 김은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김건희 아니야?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입니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죠.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자켓 입고 얘기하니까 네, 네. 뭔가 그 들을 얘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면 저도 중국인에 대해서 예. 약간 감정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자, 먼저 의료 쇼핑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조금 돈 내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 보고 도망간다는 거잖아. 네네. 맞죠? 네? 저는 제 의견 내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로만 갑니다. 2024년 기준 소개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입니다. 납부 9,369억을 냈고요. 수급 9,314억. 결과적으로 55억 흑자입니다. 우리나라가 55 흑자를 봤어요. 네. 중국인으로. 중국인. 네. 근데 그러니까 의료 쇼핑 거짓말이에요. 네. 의료 쇼핑은 김건희, 요런 애들 살펴봐야지. 그리고 이거는요 의료보험 지급 대상만 봐도 이렇게 흑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홍대 근처하지 않습니까? 피부과를 최근에 몇 번 다녔어요. 홍대 근처 피부과는요 질병 치료하는 데 찾기가 어려울 때 피부 미용하는 데 중심인데 그렇죠. 거기 가면 중국 하는 분들이 넘칩니다. 아, 진짜 의료 쇼핑은 진짜 의료 비급이 쇼핑. 어려워. 그렇지. 피부 미용 우리나라에 성형 도움 되지. 다 와서 돈 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 간호조무사분들 중국어 필수예요. 이 지역에서는. 기분 좋지. 강남 압구정 가보세요. 거기 다 강판도 중국어로 써 있어요. 네. 자, 요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완벽한 네. 거짓말. 자, 두 번째 선거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한다고 했잖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그냥 아예 거짓말이라서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 거짓말입니다. 됐죠?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중국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자체법은 그것도 없어요. 네. 그나마.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렵든 뭐하든 중국인 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네. 존재하거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 못 한단 말이야. 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국만 뭐 하는 것, 중국만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도 투표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EU, 유럽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투표권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준단 말이야. 어. 우리 다 같이 바꿔야 돼 이거 다.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쇼핑 관련해서 중국에만 특혜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2024년 기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미국인이 13조 8,680억. 그리고 중국인이 3조 9,306억. 김은혜. 미국도 단속해야지. 그 이제. 미국 단속해야죠. 미국 법안 내라. 그럼 나도 오케이.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땅 못 사게. 그렇지. 그럼 오케이. 그리고 저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미국 국적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은 주로 마용성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그리고 중국 그렇더라고. 저 국적하시는 분들은 밀집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영등포 뭐 이쪽. 뭐 하여튼 뭐 네.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 쓴 겁니다.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 차별법 만듭니다. 유대인 탄압하면서 정권 잡고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키고 똑같은 궤적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우리 최욱 앵커가 이야기하셨던 왜 중국인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법은 보편적이에요. 네.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왜 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도 못해요. 못하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즉 우리는 혐오의 정치를 가지고 극우 정당화되고 우리 지지층만 결속시키겠다라는 극우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근데 봐봐. 김은혜는 편하잖아. 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중국 앞에서만 대면은 공손해지냐. 한마디면 끝나잖아. 나는 이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 자료 봐야 되고. 차를 봐야 되고 꼼꼼 안 그러면 난 바로 고발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 관련해서 유튜브 댓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김은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나쁜 정치라고 하고 싶지 않고 나쁜 짓거리인 게요. 지금 국민 감정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맞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관광 와서 뭐 사회면 기사한테 피해 일으키는 경우 많아요. 그런 사람들 편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없지, 당연히. 아까 최고 의원보다 싫어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감정에 편승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가뜩이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김은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맞겠거니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익에 해가 됩니다.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지금 예를 단적으로 대학생들도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 네. 학교에 중국 학생들 많이 오니까. 근데 지금의 그 학교들요
중국 학생들 없으면 유지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싹 섞어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만큼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기 쉬운 게 의외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정치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중국이 너무 싫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서 성형시켜갖고 돈 뽑아먹으면 되잖아. 오히려. 중국 아주 가난해지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쓰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 그럼 되잖아. 장학금 주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이 기부금 입학박 받아. 돈 막 10배씩 받아. 그럼 될 거 아니야. 중국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처럼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외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은 투표가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옹호하는 아주 선진국가고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이라는 보편적 범주 속에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지금 상호주의 얘기했으니까 무비자 입국도 중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는. 중국이 먼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상호주의를 우리가 그것마저 하는 뒤바꾸잖아요. 윤석열 저들은. 정부 때한 겁니다. 그것도. 예,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이제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요. 네. 저것만 단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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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하면 돼. 혐오하고 얘기하고 뭐 팩트 틀려도 뭐 모른 척 하면 되고 네. 뭐. 근데 그게 나라의 이익이 되냐고 전체에. 너무 해악이 저게. 크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김은혜 같은 사람은 기자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더 나는 저게 싫은 거야. 그리고 앵커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정장 입고 나와서 그 네. 톤도 방송 오래 한 사람 톤이잖아요. 딱. 발성만 신경 써. 발성은 너무 또 믿게 돼. 다시 한번 그 더 미워 사실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래서 난 내 귀를 의심했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저 사람 얘기를 믿는. 정말 속상하다. 내가 뭐 저 정도 처참한 거짓말 하나 했어봐라. 네. 내가 뭘 말만 해도 나는 신뢰를 얻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미 퇴출됐지 뭐. 퇴출이지. 물론 뭐 시장에서 퇴출됐겠지만. 네. 참 부럽다 난 솔직히 이런 거. 예. 짜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 거짓말쟁이 이렇게 쫙 가야. 그러니까. 네. 공부 좀 해라. 아니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봐봐 얘네가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이제 시행한 것처럼 했잖아. 했다가 네. 이제 팩트 체크하니까 그 얘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또 들고 나와. 네. 이거 이제 또 팼단 말이야. 그거 또 들고 나온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네. 아, 그래도 매불쇼가 팩트 체크 해주니까. 팩트 체크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 아닙니까 사실.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건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모여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시키려 했다. 이건 진짜 만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현장 검증까지 마쳤던 분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안진걸이었습니다. 박수로 맞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우. 정말 오늘 저는 이 시사인 잡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 신뢰받는 방송 프로그램. 전체 모든 프로그램 중 4위가 매불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와, 이거 유튜브에서는 2위를 와. 차지했고. 전체 유튜브 채널의 예, 1위예요. 그리고 신뢰받는 언론인 어. 4위가 어. 손석희, 김호준, 유시민의 4위가 체육 선생님입니다. 와. 여기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와. 안 소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뉴스 전달해. 뭘 그렇게까지 해? 뉴스 전달해. 뉴스. 200 야, 사인 뉴스. 틀렸습니다. 278만 구독자가 됐는데 그 사이 280만이 돼버렸습니다. 어. 왜 그래? 근데 더 웃긴 건 온라인 기사에는 네. 곽수산 사진이랑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곽수산 MC님은 온라인 기사예요. 아, 온라인 기사예요? 오프라인에는 체육 MC면 했는데 온라인에는 곽수산 MC님이랑 같이 같이 나온 나오고. 이수산 앵커가 아니라. 안 소장이 좀 어려워? 네. 와, 아 이건 뉴스 전달. 뉴스 전달이 말리지 말아주세요. 곽수산 앵커님. 네, 너무 좋습니다.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비맥스 Z 있잖아요. 광고를 더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비맥스 Z 광고가 뒤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그대로 나와요. 야. 예리하죠. 아 예리합니다. 이 비맥스. 매부쇼를 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광고를 더 받아내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 민생연구소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진걸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안질건 소장님 말 안 끊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지금 최영님이. 그래서 왜 끊어요? 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잡지를 네네. 우리 최혁 MC님한테 아. 선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앵커님이 전해주십시오. 잡지 상태가 어디 깔고 앉으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냥 안고 잤어요, 안고. 아, 안고 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해가지고. 아, 여러분 지금 의심하시는데 요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소부에서 협의한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아, 예, 즉흥입니다. 지금 즉흥. 대본 없는 돌출 예, 방송이었습니다. 돌출 발언입니다. 예, 돌출 발언. 돌출 발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매불쇼의 그 신뢰도와 영향력에 맞게 사실 검증되지 않는 의혹은 저는 매불쇼에서 제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서해 양평 고속도로 당시 전직 공무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2023년 5월에. 와. 그렇게 해서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TV 매불쇼에서 동시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었죠. 네. 그때 최욱 MC님도 설마 이건 하면서 너무 굉장히 심한데. 신중하게 너무 심하다. 안 소장 그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 번 당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팩트 체크를 꼼꼼히 했죠. 맞습니다. 감정 평가사님들하고 네. 그 현재 부동산이 얼마인지도 135억 대다 된다. 김건희 일가가 뭐 이것도 다 조사를 하고요. 그 현장까지 가셨고. 현장도 뭐 수십 번 갔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을 제가 안진걸 소장님으로부터 접하고 나서 진짜 했던 말이 저 소장님 요거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네. 너무 좀 허황되다. 실제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모든 게 지금 퍼즐이 맞춰져 가고 이번에- 있고요. 제가 언론에 나온 기사만 잠깐 몇 가지만 소개를 맞습니다. 하고 예. 가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특검은요.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증언인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김모서기관의 특검 진술입니다.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으로부터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와, 야 인수위에 파견간 공무원으로부터 야 종점 변경 검토해라, 알았냐? 대답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 통화 이후 이게 지금 인수위 시기야. 2022년 3월 29일이 됩니다. 통화 이후 네. 이 김모 서기관은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통화 이후에 관계자들한테 만나가지고 그 관계자들한테 강상면안 그러니까 종점 변경안 강상면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 너네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 시원하게 한번 가줄게.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타임라인이 딱딱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 만남 이후 네. 4월 11일에 이 용역 업체가 바로 강상면안을 제시를 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네. 이 타임라인이 딱딱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용역업체 간부가 국정감사에 출연해가지고 거기 몇 번이나 가봤냐. 우리 그때 당시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라는 이소영 의원님, 강덕권님 진짜 야무지게 따졌잖아요. 네. 당신 몇 번이나 가봤냐 그러니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고 종점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를 자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십수년간 추진됐고 KDI 예타도 겨우 통과된 안이었는데 네. 다른 안은 50% 노선 변경되고 돈이 1,000원씩 2,000원이 더 드는데 맞습니다. 그건 다른 안을 제시하면 다시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 번 가고 결정했다. 그것은 인수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이걸 자백한 건 다름없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심지어 또 용역사에다가 양평 고속도로 대한 노선이 훨씬 낫다고 홍보를 하고 주문까지 합니다. 네. 그때 이상하게 이 용역사 직원들이 나와서 훨씬 좋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다 이게 국토부가 시킨 거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이 당시에 헬마우스하고 추적해서 인수위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 예, 보면요, 김모서 기관보다 고위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네. 국토부에서 나온 그건 사람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사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까? 대통령실에 있었으면서 인수위에 나와 있었던 사람. 그렇지. 찾아보면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데요? 네, 합리적이면 되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국토부에서 굉장히 출세를 합니다. 야, 맞죠. 우리 박진영 선생님도 저희 초기에 문제 제기할 때 강덕구님과 항상 기자회견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김모 서기관보다도 상급자고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인수위에 갔다가 그런 이제 교집합이 되는 사람이 존재해요? 있죠. 2명 있습니다. 특정했어요? 예. 교수님이 특정을 했어요? 예. 아니 이미 나왔어요. 나왔어요? 인수위 때 기획위원장이 원희룡이었잖아요. 국토부 장관 됐죠. 그 다음에 국토 부동산 담당 인수위 전문위원이 있었어요. 인수위원이었어요. 백원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국토부 차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저 이전을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김호진도 국토부 또 차관이 됩니다. 인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저 이전이니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다 국토부 1차관, 2차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모 과장이 백원국의 말을 듣고 이렇게 김모 서기관한테 연락한 거 아니야 이런 오기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승진 실제했습니다. 이건 다 팩트입니다. 근데 원희룡이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이제 아니, 나오겠죠. 이제 나올까요? 왜냐면 저기 모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 밑에서부터 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견되지 않은 실무자가 일을 한 것까지 확인됐고 그 실무자에게 누가 시켰는지가 확인됐고 그럼 그 사람 위에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원희룡 다음 주? 전 장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인수위 3월 중순에 하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아니 이것도 그 챙기는 5일 만이요? 거야. 5일 만인가? 예. 대통령 되자마자 되자마자였어. 해먹을 결심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거부터 인수위가 그거 준비하는 인수위였던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 3월 29일부터 이제 사실상 작업이 시작된 건데 물론 이미 당선될 때부터 당선 전부터 이미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땅이 잔뜩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고속 종점 변경해 보자라고 했을 텐데 원희룡, 백원국, 김호진 등이 다
인수 핵심이었고 전문위원 인수원 말고 전문위원 있어요 또 인수 잘하시잖아요. 이철규가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그건 맞죠. 이철규 보좌관 2명이 전문위원으로 가 있었습니다. 아 이철규의 보좌관 예. 2명이 인수위도 아예 그렇게 완벽하게 짜놓은 거죠. 한두 명이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착 주장하고 또 치밀하게 해야 될 범죄이기 때문에 인수위 명단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김호진이는 또 한국공항공사 산재까지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제 이전 비리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공사 노조가 반대해갖고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죠. 네. 그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너무 내밀하고 너무 범죄 혐의가 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사무실을 받아서 네. 운영한 게 아닌가. 저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역시 천재십니다. 뭘 천재입니까? 나쁜 아이죠. 신뢰받는 언론인 사이에 다 아니요, 유혹하셨습니다. 이거 불신 받아야 되죠. 아닙니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거사무소도 예화랑 강남 예화랑하고 네. 서희건설 있는 양재동 2개의 불법 사무소가 있었다고 제가 고발해놨잖아요. 네. 그 당선 무효사유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수위 사무실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정 선생 계시지만 권력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냐면요. 인수위죠. 때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새도 날아뜨릴 때가 그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 나는 나오. 새도 날게 한다고요? 나는 새도 새도 날게 하는 새. 떨어뜨리. 떨어뜨린다. 예. 그럼 나는 새도 날게 할 수 있는. 나는 새도 더 날게 해버리거나 거봐 실수하잖아. 떨어뜨리거나 하는 떨어뜨리거나. 건데, 그러니까 정말 치밀한 범죄죠. 네, 고맙습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의 회사 ESIND가 양평 공흥지구에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서 무려 1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사업 시행 기간을 넘겼는데 사후적으로 이게 취소가 돼야 되거든. 허가 취소. 네. 네. 근데 사후적으로 기간을 연기해 줘. 예. 이 말이 안 돼. 이건 특혜라고도 말할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사후적으로. 자, 그리고 개발 분담금을 17억 내야 되는데 영원으로 만들어 줘. 네. 말이 안 되는 특혜가 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2013년 4월에 양평지청장으로 윤석열이 가기 때문에 그 덕을 봤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아니라 김성교가 자백을 했잖아요. 자, 예, 본인이 그렇습니다. 본인 네. 입으로 네네. 윤석열이 나만 보면 네. 미안해하고 고마워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왜? 예. 그건 봐야 돼. 진짜 봐야 됩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야, 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냐? 그렇지. 장모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어? 뒤에 발언이 장모님 것 다 허가를 잘 해주고 이게 발에 나옵니다. 그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논리는. 그걸 예. 우리 제작진이 듣고 예. 싶다. 예. 그러니까 허가를 다 잘 해주고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평 땅에서는 일단은 사업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7억이 넘는 18억에 가까운 개발 부담금 법에서 무조건 내게 되는데 그걸 영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지. 영원히 그렇습니다. 사례를 왜 찾아? 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하수처리 시설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공공기관이 하수처리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회사는 하나도 그 비용을 안 들게 된 거죠. 와. 이 세 가지 네 가지 특혜가 집중되어 있고 네. 김성교 일단 그 군수는 항상 선거법 위반 같은 걸 기소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 수사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지 그래서 여주지청장. 그런 거래가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 이 김건희하고 최원수는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평에서 대규모 시행을 한 거거든요. 양평군에서. 네. 그 시행을 한 것도 김성교랑 특수관계에서 그런 사업도 맡은 게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그렇습니다. 들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사건의 본질인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네. 해볼까 합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그 후 특검의 강압적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메모를 남기고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은 강압적 조사는 일절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뭐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김성교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김성교는 그냥 애도하거나 미안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특검 비판을 하는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 분노했습니다. 저는 김성교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죽음 이후
김성교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들은 민중기 살인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의 달콤한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 무죄는 법원에서 알아서 받으라는 식의 괴롭힘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비겁한 정치 보복이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야당 탄압일 뿐입니다. 이런 무소 불위의 폭력적 살인특검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살인특검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네. 어떤 거 이런 양평 공직구를 저희들이 고발했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특검은 지금 방금 속보에 의하면 이제 감찰이 주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감찰 또는 감찰이 준하는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 전 의원님도 잘 지적했던데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사자 동의를 받고 있겠지만 어쨌든 12시 진술 조서를 쓴 시각이 확인한 시각이 12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을 빌미를 준 부분은 특검이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단 네. 스스로 극단 선택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이것을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악용하고요. 지금 국민은 국회 안에다가 대규모 분향소까지 설치했습니다. 네. 희생자라는 말까지 썼더라고요. 특검 희생자 분향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자들이 한 짓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란 말 못 쓰게 이태원 사고 그다음에 희생자란 말 못 쓰고 사망자 네. 그렇게 하면서 분향조차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던 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특달같이 이분의 죽음은 너무 안 됐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프지만 네. 그걸 김건희 특검 지들이 김건희 비리를 다 봐주고 비호하면서 만들어진 특검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제가 지적을 해야죠. 네. 뭐 맞습니다. 아까 지금 저도 최고위원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공지구라든가 특히 공공지구를 사건을 다룰 때마다 대장동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였거든요. 네. 근데 대장동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그럼 먼저 이렇게 그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을 찾냐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 시행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익을 뺏으려고 환수를 하고 그다음 시작했던 거는 거꾸로 했던 거예요. 공공지구는. 네. 그럼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보면 양평이 훨씬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그렇죠. 거고 결과만 네. 놓고 봤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최고위원과 저도 동감하라는 게 애초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데가 양평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부수적으로 100번 양보를 해서 만약에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면 기존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습을 혹시 답습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이건 양보해서 예.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의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특검 내에도 혹시라도 그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혹시 있다라면 감찰에서 알겠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 특검도 혹시 그런 부분 다시 하는 거 네, 없는지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봐달라.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근데 강압 수사를 할 이유는 없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수사가 돼 있었고 비슷한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을 위원장님인데 이분을 막 강압적으로 수사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네. 심화까지 조사를 하면서 네. 이분의 그 극단 선택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네. 부분은 감찰에 준하는 지금 조사를 한다니까 네. 철저히 개혁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성교 말도 제일 웃긴 게 기소는 특검이 하고 무죄는 법원에 가서 받아라 하면서 특검을 지금 살인특검이라 비난했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 전부 다 우리 야권이나 진보 인사들 시민사 인사들 마음대로 사찰하고 탄압하고 기소해가지고 최근에 기동민 의원하고 기동민 전화 이수진 의원이 무죄가 났지 무죄 않습니까? 났어요. 법원 판결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냐면요. 사기꾼 김봉현 말에는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는데 네. 이상한 기소를 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기소될 때는 언론이 시끄럽거든요. 무죄된 거 그리고 아무도 심지어는 몰라요. 기동민하고 이수진이 라임 사건의 배우로 몰렸습니다. 네. 라임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걸 윤석열 검찰이 했잖아요. 아니, 그거 저 울산도 그렇잖아요. 예. 최근에. 네. 울산 무죄 그러니까요. 나왔죠. 그 사람들은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기동민 의원 공천 탈락 맞습니다. 네. 온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도 파탄 났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기였는데 근데 정치검찰이 이번에 또 항소를 했습니다. 어. 기동민 의원하고 김용춘 전 장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아. 이런 걸 비난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 정말 너무 안 됐고 네.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네, 네. 특검이 혹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 감찰해서 네. 깨끗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감찰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네, 시작했다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고 네. 예, 관련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제가 뭐 감기 걸린 게 아니고 비염 비염. 이슈가 좀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랑 거의 같이 가네요. 비염 이슈. 정기 비염이라고. 예. 요맘때.
9월 1일에 터집니다. 야. 그래서 100일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개혁 할 때 늘 주장하는 게 네. 상시국회 해야 된다. 그럼 1년 12달 상시국회 해야 된다. 만성비염 되는 거예요? 1년 12달 만성비염 되겠네요. 아니 아유. 상시비염도 있어요. 상시비염도 있습니다. 네, 네. 상시비염.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또 2, 3부 아주 꽉 채웠거든요. 2부는 요새 그 노벨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장안의 화제인데 뭐 때문에 상 받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뭘 잘해서 상 받았는지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